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영석 이사장님 나오셨고요. 예. 아, 늦었다고 엄청나게 가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찌라시에 국민TV가 거론되고 말이죠. 아, 그래요? 무슨 조직 내부의 문제, 혹은 재정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버전이 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네.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면 네. 이게 논란이 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관심사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 시장에서. 찌라시에 또 국민TV에 대한 얘기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너 명한테 네. 동시에 제보를 받았어요. 국민TV가 지금 찌라시에서 회자되고 있다. 예. 아니,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무슨, TV가 굉장히 힘들다. 네. 인력 모자란 것도 있고, 하드한 그런 업무 때문에. 네. 힘들어한다. 그런 내용하고. 틀린 얘기는 아니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잖아. 예.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은 몇 가지 오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참, 이거 보면은 역시 우리 국민TV가 그래도, 이쪽 진영에서 나름대로 뭔가, 이 털을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유지가 되고 번영하고 성장을 할 때, 뭔가, 이른바 민주개혁 진영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대략 짐작이 가네. 네. 이런 거겠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다. 예. 이 얘기는 저희들 출범한 이후에 예. 몇몇 분들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것이겠죠. 네. 일이 하다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는데 이유가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도 옛날 국민일보 정치부장 딱 석 달 하고 나서 사표 던질 때 예. 편집국장이 얼굴이 벙 쪄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이 자식 정치부장으로 승진시켜 줬는데 3개월도 안 되고 사표를 내니까 물론 예. 그 전에 이제 텀 문제 가지고 한번 이제 편집국장하고 다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 그만두는 게 이유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이제 아까 그 하드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이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쩐 적에 제가 이제 저희 그 방송에서 주로 촬영, 오디오 감독들 예.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한번 술이라도 한잔 하자. 예. 해서 어제 저녁 10시에 끝났는데 한 8명하고 같이 이 앞에 가가지고 돼지껍데기 시켜놓고 예. 술 한잔 했어요. 오래간만에 폭탄주를 석 잔이나 했습니다. 예. 사실 저 술 무지하게 싫어하고 술 먹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신문사에서 그 사표 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제 한 50명 되는 조직을 끌고 나가려면은 이제 또 그런 점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10시부터 마셔가지고 한 12시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사실 밤 10시에 뉴스K 끝나는데 이게 사실은 기약이 없이 계속 매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심야에 퇴근하는 일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통 언론사, 방송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교대를 해주니까. 이게 매번 밤에만 근무하는 사람을 매번 밤에만 근무하려면은 못 견디죠. 교대가 이제 되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건데 저희들은 사실 인력이 부족하니까 당분간은 교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예. 참 어렵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저야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특히 뉴스K는 일이 하다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도 견디기가 쉽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조합원 숫자도 늘고 CM에서 계좌이체로 그 조합이 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서 네. 인력 부족 현상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뭐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힘들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참고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이 어렵다 하드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그런 점이 들고요. 네.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어렵죠. 아니 형편이 좋으면은 사람 많이 뽑지. 이 사실 뉴스케이와 관련된 인력은 이것저것 다 탈탈탈 털어봤자 한 35명 정도 되죠, 그죠? 예. 그 정규 직원들 이외에 뭐 이제 다른 일하는 여러 사람들 다 합쳐도 한 35명 안팎일 거예요. 이런 걸로 매일 1시간 뉴스를 하려면은 코피 나옵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28,000명이 다 되면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13,000명 간신히 넘어서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언제나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뭐 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은 맞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찌라시의 성격상 쓰면서 아주 시각을 빼딱하게 해가지고 뭐 그런 영향 식으로 안 된다. 예. 이런 뭐 그렇게 식으로. 이제 쓰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전혀 무근거한 완전 그 찌라시도 보면은 진짜 근거 없이 그냥 카드라 통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분석인 걸 보니까 내부자가 누가 제보를 했나? 근데 저는 사실 진짜 그걸 보면서 예. 뭐 희망을 느끼기도 했지만 상당한 그 허탈감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사실은 조합원들이 예. 이 조합 내부에 그 우리 하나의 회사 구조가 되어 있는 이 조합 내부의 여러 가지 업무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를 했으면은 좋겠다. 찌라시를 통해서 자기가 조합원으로 있는 회사의 상황을 안다면은 그분들한테 참 예의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말이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찌라시 올라오는 내용 정도라면은 예. 저희들 조합원들 중에서 우리 조합의 행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조합원 홈페이지 물론 조합원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조합원 홈페이지에 매달 재정 보고서를 상세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지출하고 인건비를 얼마 나오고 다 나와요. 예. 그 수입은 얼마 되고 다 나오는데 원 단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 단위로. 예. 뭐 127원 이런 식으로까지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열심히 봐도 예.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조합원만이 볼 수 있는 아니 조합원만 봐야죠. 있는 구조인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리크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 조합원들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언론인도 있고 네. 여기저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영국장의 분석대로 국민TV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큼 컸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초기에 뭐 이제 찌라시에서 네. 제 국민 TV 관련한 내용들이 돌았는데 아, 그래요? 뭐 나는 모르지.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 설립 단계에서 이거 무슨 뭐 돈을 삥땅 쳤다. 예. 김용민이가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놈이 이걸 흘렸는지 제가 압니다. 그놈 저 길거리에서 앞으로 만나면은 아주 아구창을 한 대 날릴 그런 계획을 제가 세워놓고 우리가 뭘 있습니다. 핑계를 쳐. 젠장 국장이라고 니 하루에 오버타임을 갖다가 무려 10시간, 20시간 하면서 제대로 나는 오버타임 우리 차지도 못 받는 통장 사람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통장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새끼 있죠.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구창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러면 막말한다는 얘기를 아니 해. 그 새끼 어디 가서 나하고 친한 척을 해 아직도 이 새끼 아주 그냥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야지 이 새끼 아주 그냥 스톱. 예. 그거 나중에 편집해. 이건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네. 진짜 이른바 이 진보 미디어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아니 뭐 그거야. 진보든 보수든 예. 그런 인간들은 어디서나 존재를 하죠. 그런 뭐 식으로 그런데 자신의 어떤 존재감과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아이고 뭐 사실 뭐 지금 그 얘기 하자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죠. 아니죠. 예. 자, 나라꼴이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네. 어제 북한군이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남쪽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서 총탄을 발사했고 이에 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자, 뭐
이 북한군의 행태를 보면은 남쪽의 민간단체가 저렇게 풍선을 날리든 말든 그런 거에 의연하게 반응하지 않고 저 총을 쏘면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 옹졸해 보이죠. 그러나 옹졸도 옹졸이지만 네. 이제 하여튼 네. 그러나 이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뭐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뭐 그 정상적인 체제입니까? 저쪽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은 뭐 말 안 듣는 애들 구슬려 가듯이 그렇게 북한을 좀 달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야 될 남쪽 정부가 난리든 말든 하면서 수수방관하다가 결국 이렇게 상황이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경기도 연천의 지역 주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말이죠. 제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예. 좀 우리 정부의 태도가 좀 웃기는 측면이 많이 있죠. 예. 이제 사실은 북한을 이제 뭘로 보느냐, 국가로 보느냐, 네. 아니면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보느냐, 이 두 시각이 이제 우리 사회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손에 쥐게 되면은 그야말로 테러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일제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뭔가 여기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유엔 가입국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의 그 고위층 3명이 네.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왔을 때 아주 지극 환대를 하지 뭐 않았습니까? 김관진이 뭐 선제 타격 운운하던 김관진이 보니까 아주 절절매더만 그러니까. 대통령 한번 만나주시겠습니까? 뭐 이 지랄을 떨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가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예. 이렇게 예기치 않은 군사적인 충돌을 야기한다면은 위기 관리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 점이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극우파들 이제 그분들도 결국 극우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탈북자이긴 합니다만은 탈북자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극우파들에 대한 이 관리가 이 정권 들어서 유독 부실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이 정권 자체가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권이 자기 편이니까 예.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예. 그것이 맞겠느냐 예. 뭐 그런 이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네. 사실 70년대 80년대 등산을 가보면요. 예. 등산산에 가면은 북한 삐라 무지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많았습니다. 예, 뭐 예. 김일성 장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래서 나도 보천보가 뭔지 그때 알았어. 아. 동아일보가 금동판에다가 보천보 전투를 써서 보내가지고 안 게 아니라 우리 김일성 주석님께 그렇게 해서 또 헌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김일성이 아니라 그 아들 그 김정일한테. 그러니까. 예, 그 통화일보의 우리 김병관 당시 발행인이 말이죠. 아니, 종북이에요, 종북. 뭐 그런 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종북이지. 예. 그때는 결국은 60년대 70년대는 북한이 체제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삐라 공세를 했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던 모양이죠. 60년대는 확실하게 더 잘 살았고 네. 70년대도 뭐 우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뭐 국제관계 속에서도 보면 네. 뭐 미소가 전 세계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양분하던 때였으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레이건의 안보 보좌관을 했던 빅터 차라고 있어요. 예. 그 양반이 미국 무슨 대 교수인데 레이건 시절인가 부시 시절인가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 중에서도 아시아 담당을 했을 겁니다. 빅터 차 교수인데 뭐 그분이 쓴 적대적 제휴라는 책에 보면은 사실 60년대 70년대는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 여하튼 이제 그랬기 때문에 삐라 공세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거꾸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삐라 공세를 하는 거니까 북한도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정은이가 뭐 37일인가 하여튼 그게 한 달 넘어 공식성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온갖 루머들이 나오고. 제가 그 찌라시를 본 김에 네. 그것도 봤어요. 김정은 관련해서. 네. 뭐, 좀 굉장히 건강이 위독하다. 건강이 위독하다는 위독설. 예. 그다음에 그리고 뭐 평양이 봉쇄됐다. 그건 뭐 아예 보도가 되더만요. 네. TV조선에. 네. 뭐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 굉장히 위중한 그 국면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카톡을 통해서 돌더만. 예.
어느 놈이 보냈는지 알겠구만. 북한에 일종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이는 이미 거의 감금 상태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죠. 아니 3대 세습을 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돌아가시고 이재용이가 정권을 잡는다면 거기도 뭐 3대 세습이 되는 건데 예. 그게 삼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당분간은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권력을 세습하게 되면은 그 세습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정권들도 있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매우 이제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예상은 되는데. 김여정이라고 김정은 동생이 차기 대권을 가질 것이다. 뭐 그런 루머도 있더라고. 예. 뭐 걔 봐요. 37일 동안 없으니까 온갖 루머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대통령 7시간 동안 안 보이니까 온갖 루머들이 다 나온 거야. 글쎄 솔직하게. 말이에요. 예. 아니 뭐 그 남 탓할 거 없다고. 그렇잖아. 예. 맞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이런 모든 루머를 갖다 없애려면은 나오면 돼. 예. 거의 한 달 넘어 안 나오니까 뭐 심지어는 여동생이 뭐 대권을 장악했다는 둥, 뭐 통풍에 걸려가지고 다치고 간다는 둥, 이미 뭐 어디 감금됐다는 둥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뭐 남 탓할 거 없지. 김여정이가 1987년생이군요. 87년생이야? 예. 87년. 우리 노지민 그 PD하고 나이가 비슷하네요. 보니까. 제가 신문 기자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도 87년. 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이게 급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30일째 안 보이니까 김정은에 대한 온갖 루머가 나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루머를 그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TV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TV조선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소를 하면 아니, 되겠네. 박근혜 대통령 7시간도 확대 재생산 안 되고 조선일보 아닙니까? 상계신문에서 제일 억울하는 게 그 대목이더만. 예. 아니, 조선일보가 쓴 걸 칼럼을 터대로 쓰는데 우리만 죄를 주고 저기 조선일보는 냅두느냐. 아니, 기소도 안 하고 수사 자체를 안 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조선일보 그 기자가 최보식이죠. 네. 최보식이 또 그 검찰청에 들러가지고 네.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왜? 응? 산케이의 보도와 나의 보도는 다르다. 뭐가 달라? 내가 뭐 똑같더만. 글쎄 말이에요. 그 자기는 뭐 이런 연인 관계 이런 운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 최보식의 그 글을 보게 되면은 박근혜 7시간을 언급하더니 정윤의 이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사람들이 그 연애 이런 말이 꼭 나와야 그 연애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나? 아니, 이게 특정인을 검명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특정인은 검명했어. 특정인은 검명했는데. 아니, 대통령을 갖다가 지칭하진 않았다. 네. 주어가 정윤은 나오지만 박근혜는 안 나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대통령 호텔 갔다. 예. 대통령 호텔 갔다. 예. 그래 얘기하는 거야. 예. 아니, 대통령이 뭐 박근혜 대통령만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고, 예. 아니, 뭐,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호텔 갔다. 그러면은, 죄 안 되겠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쪽에는 어떻게 이명박 때부터 그래요? 주어 없다. 예. 이 남북 권력층들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있어요. 동질성을 회복하고 있어. 비인간성의 동질성을 네. 비정상회담이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서로 맞아떨어져 가는지. TV조선은 또, 예. 박근혜를 일컬어서 남쪽의 최고 존엄이다. 우리의 최고 존엄이다. 그렇게 한번 보도한 적도 있죠. 이지라를 원래 떨었어요. 최고 전함이라는 게 예. 김정은을 지칭하는 북한 용어입니다. 북한 방송에서 쓰는. 예. 근데 TV 남조선에서. 남조선에서 박근혜 최고 전함이라고 그랬어? 예, 그랬어요. 하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인가? 예. 당선되기 전이었나? 뭐 행강등 1,000개 아우라 해가지고 예. 한데도 거기 TV조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선되기 전이었나 후였나? 당선되기 전이었죠. 전이었나? 종편 개국할 시점에 나왔던 거니까. 예. 그러니까 TV 남조선을 보면은 예. 거의 뭐 북한의 언론이 어떤 실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참나. 그나저나 예. 저희가 광고를 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들어야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한때 친박인 그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타를 하는데 10월 7일 외교부 외교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면 이게 무슨 대학 교수가 그냥 습작한 것도 아니고 국립외교 온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밑에다가 박아놓고 통일부는 모르고 있고 이 나라가 도대체 돌아가는 꼴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옆에서 쳐다보는 제가 봐도 진짜 한심한데요. 통일부가 중부처인데 외교부의 안에 조직에서 이런 걸 만들면 너 왜 그런 거 하냐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대통령 돼가지고 오면 외교 관료들이 인수에 닦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전략을 이겁니다. 그러면 뭐 잘 모르는 당선자 잘 모르는 그 캠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모든 거를 그냥 뒤집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이 우리 외교부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든 새누리당이 집권하든 좀 일관성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요.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우리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도된 게 아니다라는 게 처음에 배포된 말씀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뒤에는 빠지고 기자들 손에는 다 들어가 있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그냥 생존에 걸린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자료에 넣었다 뺐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외교부 북미 일과 이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교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청와대 알라더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10월 8일 통일부 대통령 청와대 북한의 세 사람이 청와대에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야기 됐길래 방문할 의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김관진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 언론에 다 브리핑까지 하면서 우리는 제안을 했으나 우리는 거절당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무슨 대통령 청와대에 면담하는 카드를 그런 식으로 싸겠습니까?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물밑 대화를 좀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물밑 대화 그거야말로 접촉이죠, 접촉. 접촉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NSC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순진하게 제안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럼 보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쪽에서 양해를 구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거절을 당한 거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고 이제 어가. 남의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니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가라 하는데 내가 시간이 바빠서 그냥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제 워낙 갑작스럽게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니까 사전에 물밑 접촉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화닥닥 거려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이런 양반들 다 모여가지고 기껏 짜낸 꾀가 요렇게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북한 애들 또 와가지고 또 그러면 또 똑같은 대통령 만날래? 안 만난다 그러면 또 가고 또 이럴 겁니까? 국립외교원은 정부의 일부입니다. 정부 기구. 정부 기구예요. 국립외교원은 어떻게 연구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밑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교부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국립외교원에서 이걸 만드는데
통일부는 이걸 몰랐다, 본 적이 없다라고 답을 들었거든요. 우리 정부가 되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외교부 안에 있는 국립외교원은 그것도 2040, 왜 2040인지 난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를 만드는데, 통일부는 뭐 전혀 모르고 있고, 대통령께서 뭐 1년 반 동안 뭐 칸막이 없애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칸막이가 이렇게 심합니까? 한때 친박. 그가 겨냥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장관들? 아니면 얼라들? 유승민 의원. 뭐 지금은 한때 친박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친박은 아니에요, 이 양반이. 그런 양반들이 몇몇 있죠. 유승민 의원이 대를 이어서 정치하고 있죠. 유수호 의원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대를 이어 정치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유승민 의원이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 박근혜 옆에 있나 그 생각을 많이 갖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박근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말썽 많은 그 이상돈 교수도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네. 박근혜를 믿고 예. 그때 지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지식인이 그런 말하면은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하지. 예. 그때는 마치 박근혜가 무슨 그런 사람들 많지. 예. 그 누구야? 김종 뭐지? 네? 경제민주화의 김종인이 네. 내가 고등학교 선배다 진짜. 네.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한번 판단 미스를 한 분들은 한 5년 정도는 좀 침묵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지식인들. 어디 가서 학자연 하는 분들 있죠? 네. 판단 미스 하셨으면은 한 5년은 침묵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5년 동안 스스로. 까방권이 아니고 입방권을 갖다가. 입에 징역을 스스로에게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야당의 재구성? 이상돈 교수, 좀 정신 차리세요. 명예교수쯤 돼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채신머리가 없습니까? 근데 어제 경향신문에 이봉수 세병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 예. 그분 글 참 좋습니다. 네, 쓴 거를 봤는데 진보 언론들도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동원이라는 사람을 띄워준 거, 그거 되게 비판을 했어요. 조동원이야말로 박근혜 사기술을 기획한 사람 아니냐. 마치 말이야. 침대는 과학이다는 이따위의 언설을 이용해가지고 경제민주화하고 복지할 것처럼 이렇게 온갖 사기를 쳐놓고 결국은 일대 사기국으로 결말을 지은 그런 조동원을 갖다가 무슨 일대 기획자인 것처럼 진보 언론에서 띄워준 거 문제 있다. 네. 라고 어제 이봉수 대학원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도 지적을 했는데요. 통찰력이 있으신 지적이에요. 근데 네. 마찬가지로 예. 이상돈 교수를 띄워준 사람 언론 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상돈 교수를 좋아했던 박모 씨. 박모 씨? 있어. 예. 요즘은 YS. 그 양반을 당대표로 모셔오려고 했던, 예.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려고 했으니까,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아닙니까? 예. 위상이. 여하튼, 이 CBS 라디오를 비롯해서, 예. 여러 매체들도 실은 이상돈 교수 잔뜩 실어줬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상파 방송의 한계기도 하죠.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보수 쪽 목소리도 들었다 해서 이제 이상돈을 연결한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기획을, 할 수 있도록. 4대 강을 반대해 놓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짜 완전히 그냥 생각이 없는 지금 거거나. 생각하면은. 어디 아프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진보 언론이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네. 그런 점은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다 더 저희 뉴스케이를 비롯한 우리 국민 라디오도 일종의 진보 개혁 언론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삼가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승민 얘기가 거기까지 갔는데 네. 유승민 얘기 중에서 제일 이제 웃기는 게 얼라들. 네.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근데
아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알라들이라고 하더군요. 알라들. 예. 뭐 얼라들, 알라들 이게 이제 경상도도 동이냐 서냐 남이냐 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말이 다른데 네. 얼라라고 하기도 하고 알라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네.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이죠. 예. 청와대 키즈 영어로 하면은 네. 청와대 알라들이 외교하냐? 네. 근데 요즘 외교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알라들의 인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내치 외치 다 이 알라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이제 그거를 좀 더 세련된 용어로 표현하면은 이게 아마추어들이 예. 이 말하자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마추어들이 문고리 권력, 즉 옛날 그 조고 십상시로 표현되던 이 황간 3인방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문고리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국회에서 제기한 사람은 이제 박지원 의원이 있죠. 예. 박지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만만회라는. 만만해도 만만해고 또 그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문고리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네. 최근의 그 인사 난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정원의 그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장과 차장에 이어서 상당한 권한과 과거에는 뭐 인사까지 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요즘은 하도 그 국정원 사람들도 안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막강한 자리였어요. 특히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제 권력 실체와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앉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죠. 예. 근데 국정원 그 기조실장 이현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 예. 이 양반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나이 때문에. 이제 그 이유가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나이. 이유는 정년이 넘어서 그렇다. 네. 그 양반 나이가 60 몇 살이에요. 53년생이니까 61살이구만. 그죠? 근데 국정원법에 따르면 그 연령 정년이 60세입니다. 예. 이제 정년은 넘어섰죠. 네. 근데 이 양반은 임명될 때부터 이미 정년을 넘어섰었어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법에 따르면은 원장과 차장 기획조정실장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조헌수나 이름이 이현수를 기조실장에 임명을 했는데 네. 갑자기 사표를 낸 거예요. 아니 솔직히 MB 정권 때도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도 61살 때 그러니까. 기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표를 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년이 넘어서 사표를 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또다시 반려가 됐어요. 청와대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국정원에 알아봐라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아예 뭐 그런 일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사표 낸 일이 없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국정원의 기조실장 인사 파동입니다. 예. 사실은 그 김용옥 선생이 도올 선생이 그 대선 직전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역사 비전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이고 고상한 미소 속에만 감춰져 있다. 여태까지 그분은 정당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환관들만 주변에 들끓고 있다. 이렇게 이미 환관 정치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이게 좀 미스테리다 이거죠.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의미 불거졌고 또 있습니다. 그게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 이재수 사령관. 예. 그 이재수 중장은 그 전임 기무사령관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밀어내고 네. 기무사령관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이재수 중장이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즉 박지만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예. 그리고 육사 동기고. 예. 그래서 박지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예.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이사장님이 예를 들어 국무총리로 지명이 된다. 그러면 박지만 인맥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될 수 거죠. 있겠네요. 아니 내가 할 리도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말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박지만과의 연관이 없이는 저를 국무총리로 지명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럼 이재수 씨도 뭐 박지만하고 무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무관하지가 않지.
아니, 기무사령관이 안 됐으면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기무사령관이 되는 순간부터 이건 절대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중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육사. 네. 육사에서도 같이. 이제 이재수 중장 동기생이 37기든가, 근데 정확한 기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한 기수에 중장으로 진급하는 사람이 4명 정도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이재수 중장 동기, 즉 박지만 동기들은 8명인가 또 중장 진급해가지고 구설에 오른 적도 있죠. 예. 여하튼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갑자기 1년도 안 돼가지고 기무사령관직을 관뒀어요. 예. 그게 이제 이게 이상하다 이거야. 아니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잖아요. 예. 뭐 이유는 뭐 분위기 쇄신용이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그만둔다는데 그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아니 어느 사람이 중장 돼가지고 기무사령관 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밀려난 거지. 예. 자 여기서 이제 엊그제 그 10월 8일인가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어요. 예. 박지만과 가까운 사람들 잇따라 옷 벗는 까닭은이라는 예. 기사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심정한 기사였어요. 예. 마치 최보식의 7시간 기사와 같은 거야. 보면은 이제 이 박지만 인맥들이 밀려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난 4월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던 조응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죠. 공직기강 비서관이 뭐냐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공직자들의 뒷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거니까 예.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하면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감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 밀려났어요. 예.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그때도 제 이유는 그 조응천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뭐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그만뒀다라고 했는데 인생의 다른 길을 네. 찾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무직으로 있대. 인생의 다른 길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야. 지난 4월에 그만뒀는데. 그래서 예. 결국은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네. 박지만과 가까운 인맥들을 견제하고 자르고 있다라는 것이 조선일보 기사의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나의 이름을 거론했더만 이재만 총무비서관 네. 이름을 검행을 했었는데 이재만 총무비서관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네. 대우인가 하고 대우조선이었나 대우해양조선 그다음에 KT에 이재만을 사칭한 인간이 1년 동안 대우에서는 근무를 했고 부장으로 예. 들통이 나니까 사표를 내고 이번에 KT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예. 청와대 확인 과정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사기로 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이재만이가 이런 식으로까지 인사를 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네. 해가지고 이제 그 문고리 권력의 전행설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현수 기조실장 네. 또 결국은 박지만 인맥을 쳐내는 과정에서 잘랐다가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야 도대체 해가지고 다시 되돌렸다 이런 이제 설들이 파다한 거죠. 네. 그래서 인사를 흔드는 손이 결국은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겨레신문이나 뭐 조선일보의 이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런 단계까지 와서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예. 인사의 불투명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공식 라인을 불신하고 비선을 좋아하는 박근혜 특유의 그런 스타일. 근데 왜 공식 라인을 안 좋아하고 비선 라인을 선호하죠? 아니 이제 비선 라인의 보고가 더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나에 대한 충성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 그렇죠. 공식 라인이야 사실 임기 끝나면은 빠이빠이 할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또 공식 라인이라는 거는 뭐 파벌이라든지 아니 뭐 파벌이라는 건 다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외교에도 뭐 무슨 무슨 고시파 비고시파 어디 뭐 서울대파 연대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그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고 안 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 보고를 신뢰하고 비선 보고를 신뢰하니까 비선들이 힘을 쓰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거든요. 예. 인사의 공식 라인에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공식 라인 주의입니다. 네. 그러면은 공식 라인에서 언론 보고가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은 오케이 네. 사인하는 거예요. 예. 이게 공식 라인 공개된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가 개입할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원리 원칙에 맞게
아니, 적임자를 그게, 예. 선발하게 되는. 다른 사가 끼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조선일보에서?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노무현이하고 어떤 관계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오히려 이제 엮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적도 있지. 예. 여하튼 공식 라인 이제 선호주의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올라온 걸 갖다가 그냥 X 하고 비선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사람 임명하는 듯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공식 라인 아무 필요 없는 거구나. 비선에 줄대는 게 최고다. 아이 그런 분위기 안 생기겠습니까? 네. 한번 당해보세요. 결국 이제 공식 라인이라면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두 번째 서열에 이 그 권력자여야 하고 그 다음이 부총리 뭐 이런 순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은 어제 동아일보 사설에 따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힘을 못 쓴다. 그럼 누가 힘쓰는 거야? 그 지금 서열 두 번째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는 얘기인가요? 박지만이 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물을 먹는 그런 구조라면은 아니 이제 3인방이니까 두 사람 더 있는데 네. 뭐 뭔 자리가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워낙 거기가 뭐 비밀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재만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그럴 겁니다. 총무비서관이라는 게 뭡니까? 총무가 예.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자가. 예. 예? 옛날에 홍인길 씨가 총무비서관을 했죠. 예. 그게 결국은 저기 대통령 딱 앞에 서가지고 집사도로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만 이름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그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도 실은 아니 무슨 경호실장이 뭐 대단한 자리라고. 결국은 바로 대통령 코앞에서 사람들의 그 접근을 차단하고 예. 그리고 그 경호실장의 얘기대로 국정이 굴러가니까. 그 국정원장,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 대놓고 비웃고. 그러니까 김재규. 야마도라서 그래서 총 쏜 거 아니에요. 각하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하고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빵빵빵 한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그 벌어진 거지. 예. 김재규 눈안에서 보면은. 자, 아버지나 딸이나 이렇게 환관들을 가까이 두시고 알랑대는 인간들을 곁에 두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공식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공식 조직을 선호하지 않고 이런 비선 라인을 곁에 두는 또 이 비선 라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권력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웃이죠. 아웃이요? 네. 어떻게 아웃됩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아웃됩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아니 이제 그게 비선을 좋아하는 게 공식 라인을 배제하고 비선을 좋아하는 게 뭐 아까 뭐 아버지나 딸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뭐 정확하게 만든다고 볼 수는 없고 독재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독재자들의 공통점. 독재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도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서열 넘버원은 김영남 아닙니까? 네. 변치 않는 김영남. 근데 김영남이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별 볼 일 없죠. 예. 결국은 독재자들은 외부적인 권력서열 아무 필요 없고 네. 그 독재자를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으며 네. 그 독재자가 얼마나 잘 신뢰하며 이게 이제 결국은 권력의 그 크기를 재는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식 라인은 배제되고 항상 그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 라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네.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카다피도 결국은 저기 국민들 돌에 맞아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예. 그 카다피야말로 진짜 비참하게 죽은 거지. 도망가다가 국민들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뭐 어디 뭐 총에 맞아서 죽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숨었다가 이제 네. 결국 뭐 배반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 말로가 아웃이라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독재자들의 말로가 뭐 저기 주구장창 독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아웃됐죠. 예. 그러고 보면은 예. 북한 독재가 명품 독재야. 최소한 말씀 조심하셔야 돼. 네. 명품 독재라니. 아니 독재자들은 대개 총 맞아 죽든가 예. 아니면 어디 맞아 죽는 게 보통 독재자의 말로인데 예.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는 천수를 다 누렸잖아. 진짜 그런 면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국민들을 후드려 잡았으면은 결국은 김일성이하고 2회에 걸쳐서 네. 결국은 뭐 천수를 누리고
그 국민들 칼이나 총에 안 맞아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명품이라고 한 건데 좋은 뜻에서 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저한테 돌던지지 마세요. 그게 이제 지금 3대에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뭐 유고설이 나오고 뭐 온갖 루머가 나오는 이유가 예. 결국은 그런 운빨이 2번은 계속돼도 3번은 안 된다라는 그런 또 믿음도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뭐 꼭 정치 체제만 그렇습니까? 자본 권력도 몇 대에 걸쳐서 세습을 해도 그 구성원들이 찍소리도 안 하고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자본 권력만 그렇습니까? 종교 권력. 교회 권력. 교회. 예. 그런데 교회 권력 중에 아직 3대 세습까지 간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2대 세습까지밖에 없나? 2대 세습이죠. 2대 세습이 진행 중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문화 지체 현상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지 이 교인들의 의식이 계속 이렇게 고양되고 있고요. 또 개신교라는 종교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개신교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지적 기반이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원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성경 그 시대의 그 저간과 맥락 같은 것들 살피는 거 보세요. 말 그대로 문사철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김홍도 같은 사람을 목사님으로 모셔? 그러니까 이런 성서 연구라든지 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게 만들고 오로지 그냥 성령 체험, 기복주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뜻을 접하지 못하게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오늘날 종교의 폐해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거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무당이라고 봐야지. 사교지요, 사교. 네. 예. 아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대형 교회 상당수 특히 뭐 부흥회, 성장 이 논리 펴고 있는 목사들 보면은 되게 무당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정통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말 그대로 이단사에 비해 좀 더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기복적인 그 무당들 있잖아. 그렇죠. 굿하고 예. 하면은 복이 옵니다 하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대 세습까지 가기는 어렵다. 뭐 2대 세습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눈과 귀를 흐려가지고 우매한 그런 교인들의 박수를 받고 세습을 용인한 교회들은 상당하죠. 그런데 3대 세습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3대 세습 하기 전에 이런 구조라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원천적으로 민주적이고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지적 기반에서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그런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예. 그런 곳에서는 2대 세습도 가능한 거죠. 하긴 뭐 그런 대형 교회들 빼놓고 다른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훌륭하신 분들 많지. 아닌데 꼭 그렇게 물타기 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교회 목사들 중에도 쓰레기 많아요. 아 그래요? 아주 많습니다. 아니,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괜찮더라고. 그래요? 예. 네, 어느 목사를 만나셨나? 네. 아니 뭐 우리 김용민 목사. 저 목사 아니에요. 아니야? 목사는 집사입니다. 집사입니까? 집사가 내 눈에는 뭐 목사나 집사나 똑같이 보이는데. 제가 근데 조용기보단 낫습니다. 조용기보다 한 77만 4,500배 정도 나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3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전병헌 의원. 한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 이유는 그 집권 야당에 대한 견제가 주요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명한 야당이 무조건 그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막무가내식으로 뒷자리를 잡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강력한 견제가 없다면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대화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와 협력이 여야의 균등한 힘을 갖고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야당은 당연히 기백 있는 견제력을 보여야 할 것이고 그런 결기와 기백을 가진 그런 견제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여당을 상대를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명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보다 분명한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그 관심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만들어야. 그러나 국정원 선거 부정 국면,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다. 2014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박영선 의원. 경선 연설에서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고,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정부 여당이 바른 길을 가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단호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서는 당당한 야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한 행동과 헌신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진상규명 국면,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목요일 당선된 우윤근 원내대표. 그도 강한 야당을 말하는데, 저는 130명의 개파입니다. 우윤근이는 개파가 없습니다. 균형을 갖고 합리적으로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에 협상도 130명이 하고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도록, 그리고 국민들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내용은 2013년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전병헌 의원, 2014년에 원내대표가 된 박영선 의원,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중도에 그만두는 바람에 나머지 기간 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된 우윤근 의원의 그 입장 발표, 원내대표 선거 전후로 발언한 내용들을 엮어봤는데 셋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야당, 선명 야당,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윤근은 아직 모르겠고 전병헌, 박영선 강한 야당과는 무관한 길을 걸었었죠. 작년 같은 경우 국정원 선거 개입건 관련해서 야당이 제대로 쟁점화했어야 했는데 뭐 막말 프레임 또 무슨 선거 불복 프레임 여기 휘말려가지고 그때마다 몸살이었던 그랬던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최전선에 전병헌 원내대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전병헌 원내대표가 아주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지 레토릭이 강해요. 그 양반 레토릭 중에 참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화장실 정권이다, 이 정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그런 정권이다. 그 멘트는 아주 거의 100만 불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그 박영선 원내대표, 5월에 또 원내대표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완전히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킨 그런 장본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윤근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우윤근 의원이 친노로 분류가 됐는데 우리 원조 친노이신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원조 친노입니까? 참. 아니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찌라시에서 나오니까 왜곡이야 왜곡.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이 자꾸 친노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덕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서프라이즈 시절부터 친노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참 많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해야 그럼 친노라는 조경태 같이 돼야 비노라고 인정받는 거야? 아니 노무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 양심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씨발, 그리고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저 뭡니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뭐 거의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들이 다 친노를 표방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그렇지. 검찰 조사 받을 때는 노 대통령하고 거리두기 하다가 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니까 추모 헬기가 전국을 뒤덮으니까 그때 전부 다 친노가 돼가지고.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다. 그런 사람들을 친노라고 하면 친노 맞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뭐 만난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로 존경할 만하고 제가 사실 저도 자존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뭐 YS나 DJ 그리고 저기 JP 또 삼김 다 뭐 기자 생활하면서 만나봤습니다만은 겉으로는 그걸로 면정복부에 돌아서서는 별로 존경하지는 않았어요. 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좀 존경했지 나중에. 네. 그런 자존심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젊은 기자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쭉 지켜보면서 참 존경할 만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존경한 일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덕도 못 봤지. 덕을 보려면은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야 됩니다. 뭐 지금 뭐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그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문재인 후보도 그분이 그 민정비서관 할 때 딱 한 번 봤어요. 예. 민정이 아니고 시민사회 비서관 할 때. 예. 그때 그 최민희 의원이 그때 민원연 뭐 맡아가지고 그 주도해서 시민사회의 인사들하고 만나는데 저는 시민사회 단체 인사도 아닌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그 문재인 그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인사한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그 이후에 본 거는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그 남자 문재인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때 잠깐 왔다가 간 게 전부예요. 그게 뭐 실속도 없이 그 친노로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아니라니까 또 아니라고 또 지랄해, 인간들이. 예. 아니라는데 무슨, 노무현 대통령을. 아니,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 공동체로서 친노가 아니고, 또 친노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언론인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분이 서영석 이사장은 아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확실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친노라고 분류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서영석 이사장의 이런 화려한 입담이나 이런 것들이 외연이 넓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저 새끼는 뭔 얘기를 하더라도 손 친노 입장만 하니까 그 뭐 얘기 하나 많아 듣지도 말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임원진 중에 한 분이 그만둔 일이 있었잖아요. 미디어 협동조합에. 그만둔 일이 있었을 때 그 당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 양반이 그만두면서 그 내부의 어떤 노선 갈등 때문에 그만뒀다는 얘기가 또 돌았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서영석 이사장 등의 이런 친노 노선의 반지를 들고 내부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그만뒀다. 내가 무슨 친노 노선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우리 서 이사장님은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듯이 남이 뭐라 떠들건 간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 뭐 이게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내부 그 당시 상황을 본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 양반 나가려는 사람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저기 같이 참고 좀 함께 견디면서 나가자 이렇게 설득했던 분이 서영석 이사장인데 서영석 이사장 때문에 나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빠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전혀. 그게 이제 언론계에서 돌았어요. 그거 봐봐. 그게 바로, 이게 국민 TV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삐딱한 시선.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만. 예? 내가 그만두면 그런 게 없어질 거 아니야. 저도 그만두면은 뭐, 완벽하게 언론이 되는 거죠. 그런가? 그렇잖아요. 빨리 키워서. 친노인데다 난 전직 국회의원 후보. 이 두 사람이 나가줘야. 이 암덩어리들이 나가줘야. 그러니까 빨리 좀 키워야 나가든가 말든가 하지 안심하고. 뭐 박정희처럼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걱정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어느 정도가 되면은 간둬야지. 우리가 농담처럼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농담 아니야. 여하간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윤근이 친노라고 하는데 친노 맞아요, 그 양반이? 난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다 그 재발견되고 재평가되는 그런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게 됐다. 그러면 친노다. 한다면 우영건 의원도 친노일 수는 있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 조경태도 친노예요. 조경태도 친노입니까? 열린우리당 때 처음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조경태 의원도 노무현 아니 엄밀히 말하면 김한길도 친노지.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당 원내대표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김한길 대표가 SNS 트위터 같은 데서 활동할 때 친노 이탈을 쓰고 나왔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빨은 입에 발린 그런 말 많이 했지. 그리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할 때 미디어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한길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우윤근을 친노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 아 근데 뭐 친노라고 뭐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씌웠는데 어디야 보수 언론들 보수가 아니지 수구 언론들 보니까 그냥 뒤집어 씌우는데 정신없더만. 그렇죠. 새정치 민주연합이 제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하면은 겁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개파 갈등이 있는 것처럼 셀이 그냥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조경태라든지 이런 애들 사실 내가 보기에는 기다보들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당내 임팩트도 별로 없고. 네. 근데 그거를 보도를 크게 해가지고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뭐 조경태가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큰 영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더만. 예. 내가 새정치 민주연합의 아주 중립적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조경태, 걔 무슨 얘기 하든지 우리 기다보 듣지도 않아. 그 당내에서 별로 반향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면은 조경태가 큰 인물이야. 김진태, 아시죠? 춘천 지역에 네. 어마어마한 김진태. 김진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정말, 조경태 의원은 훌륭한. 그러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영입할까? 내가 보니까 조경태는 새누리당 하는 게 맞아. 정성산이라고, 좌좀, 척결. 새누리당이 기획위원인가요? 그거 맡고 나서 좌좀 척결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는데. 미친놈이지, 그게. 그러니 정성산이가 조경태를 진보의 어떤 표상으로 삼더만요, 보니까. 근데 이게 조경태. 좌좀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새누리당이나 그런 데서 기획위원을 한다고 해서, 좌파 좀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 지위가 있으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구 꼴통이라고 내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수구 꼴통 척결과 수구 꼴통 언론들을 다 때려잡는데 선봉에 서겠다. 그렇게 쓰면은 가만히 있겠다. 그렇잖아요.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글로 표현한다는 건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이 뭐 탈북자 출신이라며. 예. 그러니까 좀 하자 있는 사람한테 완장 하나 채워지면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제가 이 즈음에서 하나 좀 폭로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른바 당내 중도, 온건을 운운하고 자빠지는 어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야기입니다. 또 있어요? 난 누군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경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경태는 아니니까 그 점은 말씀을 드리는데 조경태 말고 하여간 강경파 안 된다. 아주 온갖 주둥이를 날리고 다니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 양반 말이죠. 보좌관들 퇴근을 안 시킵니다. 자기 지금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곧 새벽까지 기다리게 만들어요. 와가지고는 뭐 하느냐. 라면 좀 끓여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진짜 갑의 횡포 아닙니까? 국회 보좌진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권층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분들도 을 중에 이제 을입니다. 국회 보좌관들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죠. 공무원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별정직이죠. 별정직이고 그리고 그 인사권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정년 보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야,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되겠다. 네. 그럼 끝이야.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한 의원에게 붙어 있는 평균 기간이 1년이 채 안 됩니다. 예. 아니 물론 내내 5 의원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오는 보좌관도 있어요. 옛날 없진 않은데. 유시민
장관이 의원 시절에 장현숙 보좌관은 계속 데리고 다녔지. 네. 그것만 보면은 그 의원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인성이 안 되고 성격이 더러우면은 꼭 같이 가겠어요? 이게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런 갑오 행포가 심하니까 오래 못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 국회의원한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퇴근 좀 시켜. 밤 12시, 새벽 2시, 4시. 무슨 네 몸종이냐? 그래 놓고 무슨 온건 중도를 얘기해. 야, 새벽 12시, 2시 그렇게 퇴근시키고 온건 중도 하면은 뭐냐 그럼? 아니 이제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강경파는 아예 마음에 안 들면 파먹겠다 야. 아니, 네가 온건 중도면. 노무현 대통령 의원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인이 이게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의원회관에서 밤을 샙니다. 네. 그러면 보좌관들도 퇴근 못 해요. 네. 그러면서 야 라면 끓여서 같이 먹자 이런 거 하고 네. 야 나 지금 지방에서 저기 지역구에서 올라가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한 새벽 2시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다리라는 거는 뭐 할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일은 안 하고 야 라면 좀 끓여서 먹자. 라면 끓여 먹고 나서 일할 줄 알았더니 집에 가라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히 꼭지가 도는 거지. 네. 앞으로 까불면은 이름을 까겠습니다. 그거 폭로할 그 과거 보좌진도 있고요. 주변 보좌진도 있습니다. 아주 진상이더만 국회에서 그런 새끼가 무슨 온건 중도를 이야기하고 자빠졌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민집 뭐 운운하는데 민주 세력이 민주 세력의 집권을 방해하는 모해하는 그래서 민집몬가 일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야당에게. 하여튼 이제 거기 속한 의원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 새끼가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인간적으로 좀 해모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영근이가 친노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사실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이념이나 노선 이런 것들이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특히 이제 경제민주화 복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공약을 번복하고 말아먹는 이런 시점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많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존경하고 좋아한다. 라고 해서 친노라고 하면은 우영건 의원도 친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세력으로서의 친노를 운이하기에는 문희상도 친노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웃겨요. 그러니까 문희상 무슨 친노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친 DJ라고 뭐 얘기하면 그렇죠. 정치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레떼를 씌우는 이유는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도를 친노 대 비노로 몰므로써 지금 현재 야당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새누리당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경파로 몰아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유리시키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게 수구 언론들의 수법이거든요. 그게 늘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저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내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당신들 책상에서 말이야 조정동부터 없애버려. 그래야 제대로 정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안 없어요. 맨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선일보에 뭐가 실리면은 막 그날 아침 회의 때 와서 오늘 조선일보 봤냐고 이런. 이제 조선일보의 위력이 이제 거의 맛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왜 광고하느냐? 우리도 광고 효과 없다는 거 안다. 근데 회장님이 신문을 보시니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윤근 의원이 뭐 품격 있는 야당 운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품격이 없어가지고 야당이 인기를 잃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방향을 뭐 좀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친노 강경파가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친노하면은 무슨 강경파의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규정 지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까 내가 처음 모두에 얘기했던 그 세명대 이봉수 대학원장 그 양반의 글도 변화 추이를 쭉 보면은 이 정권을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은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강경파라고
자꾸 레대를 붙이는 거야. 네. 박근혜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예. 조용히 품격 있게 대응해야 시계에서 크게 반대하지 말고 따라와야 이게 합리적인 인간이고 거기에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강경파고 미친놈이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조차도 품격 있게 하라. 대통령이 싫어하면은 뭐 적당히 하라. 그런 얘기죠. 무슨 품격은 무슨 어느 정도 품격입니까? 아니 나는 진짜 화가 나는 게 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박근혜를 뭘 해롭게 하는 일입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잘 규명해서 관폐를 척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밖에 뭐 그 사람이 여왕도 아니고 네. 5년 있다가 그만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럼 훌륭한 업적을 김영삼이 그렇게 욕 처먹고 뭐 IMF를 몰고 왔다 하지만은 그 두 가지 하나를 척결하고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부분은 영원히 업적으로 남잖아요. 예. 그래서 김영삼을 욕을 하다가도 끝까지 욕을 못하는 이유가 맞아. 그래도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하나의 척결한 거는 김영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공이야. 네. 그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 세월호 참사 진상 제대로 잘 규명해가지고 관폐 척결하고 네. 하면은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서 아이고, 그 맨날 수첩이나 들여다보고 옆에 뭐 문고리들이 황간 정치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건 하나 잘했어. 이런 얘기 들을 것 아닙니까? 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어려운 충분히 일 할 수가 아닙니다. 있지.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아주 일반의 상식과 이런 어떤 국민에 대한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기본적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머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YS, 결국 이제 환관들에게 휘둘리는 거죠. 예. 그 YS가 7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YS가 7분이라고 얘기했으면 말도 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그죠. 참, 진짜 YS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도대체 그 수준이 예. 뭐길래. 근데 사실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외교 국방 통일 상황이, 정말 풍전등화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갖습니다. 아니, 이제 뭐, 그렇게까지 너무, 지금 솔직히 한국, 중국, 일본에게 그냥 돌려가면서 지금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어선이 넘어와가지고 불법 조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했는데 사과했잖아요. 한국 정부가 쪽팔리게. 걔들이 잘못한 건데. 그리고 미국이 뭐 너무 한국이 저 중국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고. 우리 중국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또 중국 눈치 봐서 말 뒤집고 또 미국이 시켜가지고 중국이 주도하는 투자은행 거기 참여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참여하지 않고 또 일본이 저렇게 그 과거사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리어 거기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일본하고 다시 친해지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고 배알도 없어 배알도. 얘기 듣고 보니까 거의 뭐 행편무인지경이구만. 그러니까 완전히 돌려가면서 완전히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 외교 국방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 얼라들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얼마나 그러니까. 기가 막히겠어 유승민 보기에. 기가 막히지. 예. 이게 지금이야말로 진짜 급변 시기거든요. 예. 이게 중국과 미국의 이해가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북한에도 김정은 3대 세습이 문제점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언제 어느 때 이게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 이런 점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해지는 그런 시점에 YS한테 7분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대통령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유승민이가 이 얼라들이 하느냐는 얘기 나올만 하다. 뭐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나는 참 대한민국의 국군이 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활력, 모처럼 87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났던 그 국군 융성의 기회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이 살려놨더니 네. 그 다음에 이어가기는커녕 이명박 박근혜가 잡아서 완전히 되돌리는 정도를 떠나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쳐박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군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참 회사 이야기, 우리 조합의 이야기, 아울러 우리 한국 정치 또 국제 정치의 그 현실까지 면밀하게 짚었습니다. 자, 방송은 마무리되고요. 이어지는 10시 반 노동과 세계에서 여러분은 또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오에도 또 만나셔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